쉬는 날 나오셔서. 자, 오늘 첫 진도죠. 그래서 이번 과정은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통하여 심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은 훅훅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는 잘 안 되지만 안 다뤘던 부분, 그동안 안 다뤘던 부분은 다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상당히 스피드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3, 4월 강의를 다시 영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 나갑니다. 2페이지. 총칙이죠? 서설인데요. 우리 법령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법령의 구성. 공인인증서 법령은요, 우리가 공인인증서 법령 및 중개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령이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법령이라는 것은 공인인증서 법이 있거든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다른 말로 국토교통부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거 합쳐서 우리는 이것을 법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3페이지에 참고하기, 맨 위에 참고하기에 매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가 있죠. 요거는 경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리인 등록 규칙이 바로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참고만 일단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성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 성격. 요것도 요즘 출제 안 하는데 가볍게 짚고 합니다.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 또는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고 있죠. 널리 제한 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기본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러나 우리 부동산 중개 분야에는 지금 민법도 적용되고 상법도 적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법은 우리 중개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적용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우리 법은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개 분야의 법이 민법도 적용되고 상법도 적용되고 우리 법도 적용되는데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이 우리 공인인증서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무슨 법 찾아봐야 돼요? 상법. 상법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뭐 찾아봐야 돼요? 민법. 이 정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사회법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사회법이란 말은요, 법을 전통적으로 공법하고 사법으로 구분해 왔거든요. 공법, 사법 구분해 왔는데 우리는 이 중간에 있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적 색채를 띤 규정도 있고요. 사법적 색채를 띈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중간법이라고 그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사회법이라고 부른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우리 법은 국내 부동산에 적용하니까 국내법이 맞고요.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실체를 규정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해서 실체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 밑에 연역 그냥 넘어갑니다. 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죠. 우리 법 제1조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서 끊으세요. 끊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기서 끊어야 되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중개업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중개업이란 말에 동그라미. 자, 그러면 법의 제정 목적 암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17회, 20회, 21회 때 출제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출제는 잘 아는 부분인데 우리 법의 제정 목적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높인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무엇인가 이걸 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기억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등의 사항을 정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도 쉽게 기억해요. 근데 중개업이 요게 살짝 바꿔내면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할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다. OX. 부동산업이란 개발업도 있고 분양대행 같은 것도 있죠.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중개업만을 육성할 목적이 있다. 이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두세요. 자, 그럼 법의 제정 목적 다 받고 이제 용어의 정의로 넘어갑니다. 법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지금 6가지 용어의 정의가 2조에서 내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중개의 정의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모의고사 아침에 문제지 내가 보다가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내가 열받았어 지금. 아우 짜증나.
여러분들 짜증 많이 났죠? 예, 많이 났을 겁니다. 어쨌든 요즘도 그렇게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있네. 요즘도 출제 기한도 많이 벗어났고 지문도 더럽게 길고 책을 갖다가 아예 그냥 뭐 해설하고 있어 이거 문제지에다가. 그런데 아주 그냥 보면서 짜증나갖고 이게를 많이 고생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용어의 정의를 봤더니 부동산 거래 정황은 개업공사 상호간의 정보교환 시스템이다. 그거 틀렸다고 나왔죠? 그 문제 기억나요? 그래갖고 왜 틀렸을까 하고 내가 해석을 봤거든요. 해설을. 정보망이라는 게 개공 상호간 정보교환 시스템 맞잖아요. 근데 그 해설을 봤더니 법제 2조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가 아니니까 틀렸다는 거 그렇게 이제 해설해 놨던데 그럼 문제 내지 말아야지 거기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나 답답하네요. 좀 답답해요. 갑자기 그냥 확 열받아가지고 지금 누군지 출제자가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일단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 출제 안 하잖아. 의뢰를 안 해요. 너무 비싸서. 나는 비싼 만큼 문제 내줘요. 비싼 만큼 내줍니다. 문제를. 문제답게 내야지. 그죠? 모의고사인데 출제 의뢰를 했으면 돈을 받고 문제를 내주는 건데 그러면 출제비 일은 그만큼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제비를 너무 조금 낸다겠고 나는 안 낸다 하겠어 그냥. 그래갖고 난 그거 안 내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라. 그죠? 나 그런 거 안 내니까. 내 인건비도 안 나온다. 문제 한 40문제 내려면 보통 10시간 정도 걸려요. 시간당 4문제밖에 못 냅니다. 거기다가 이거 다 검토해야 되지. 해설까지 해야 되지. 그럼 이틀 걸려요. 이거. 이틀에 그거 받고 하겠어 내가? 내 인건비가 얼만데? 그러니까 이제 싸구려 선생님들한테 맡기니까 문제가 졌다고 나가는 거예요. 참 그래도 그렇지. 내지 말든가 나처럼. 아침부터 혈압 올라가지고 아주 그냥 이걸 해설해야 돼 말아야 되네 그러면서 그냥 계속 문제 보고 있는데 지금. 자 좋습니다. 중개정의 가죠. 일단 뭐 보신 분들은 오직 했겠어요. 뭐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아주 짜증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잘 모르니까 작년에 하신 분들은 이제 열 팍팍 받는 거지. 풀면서 막 열 받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그래가면서 어쨌든 자 이따 해설을 하고 자 그럼 6페이지 그저 중개의 정의로 가는데요. 중개라 함은 그랬습니다. 법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상물 즉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시죠. 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자 암기하시자는 뜻이죠. 그래서 이 중개는요 정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4가닥으로 나눴습니다.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개하는 행위 이것을 알선하는 것이다. 이게 중개라고 정의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요소로 나눴는데 법정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오늘 공부하죠. 5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법정상물이고 이것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죠. 이거 거래. 그럼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매매교환 임대차예요. 이것을 알선한데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한 일체 행위를 알선이라 부릅니다. 쉽게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소개, 매개, 주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다. 이게 중개입니다. 그럼 요거 고스란히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계속 암기를 해왔는데 자, 이 토지를 갑과 을이 이제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셔요. 이때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고요.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등등등 이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있을 수 있네요. 이 행위를 소개하는 게 다 중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중개상물이고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권리 득실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알선이죠.
그래서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빙의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입니다. 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물 알선이다. 이제 기억나죠?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입니다. 그래서 물 알선이 바로 중개더라. 그러므로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알선합니다. 중개 아니죠? 그러므로 권리금,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권리금은 직기비품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럼 이거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나아가 소개하는 게 아닌 것도 중개 아니에요. 그러므로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해주네요. 이거 소개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컨설팅 분양 대행 중개 아니죠. 그 점 이해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걸 고스란히 암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중개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냈어요. 중개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한 것, 이렇게 냈어요. OX. X다. 여기 등록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등록을 하고 이랬잖아요, 지금. 이 정의가 틀린 이유가 중개가 이만큼이에요.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가 있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중개가 있죠. 이걸 포함을 못하는 거죠, 지금.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자를 포함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정의했으므로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틀렸어요. 바로 X 쳐야 됩니다, 그냥. 무등록업자의 행위를 중개에 포함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개의 정의는 저 정도 암기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맨 위에 판례가 나와 있죠. 자, 이 판례는 지금 최근 시험에서 벌써 2번이나 물어봤는데, 이 판례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었죠. 소개하고 읽어보면 이게 A의 중개사무소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실질은 갑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게. 그래서 사장님이 갑이십니다. 근데 A가 출근 안 했대요. 그럼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라고 그랬죠. 자격증거 신문이 사무소에 출근 안 하면 이거는 똑 떨어지는 대여입니다. 그러므로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에요. 어느 날 을이란 자가 찾아왔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세를 넣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오피스텔 전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현재 소유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을 했죠. 그러니까 옛날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거를 을한테 지시했다는 얘기죠. 이래가지고 자기가 소유자다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를 놓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임대인 갑, 임차인 을, 그 다음에 알선 개공 A, 서명 및 날인을 했어요. 확인 설명서 교부됐습니다. 다 교부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오피스텔에 대한 보증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이거 받고서 3천만 원을 갖고 쳤다는 얘기죠. 추접스럽게 3천만 원이 뭐야? 3억도 아니고 이거. 예, 그래서 어쨌든 3천만 원 인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자 이 을이 A가 공제에 가입이 돼 있어요. 공제에 가입이 돼 있어갖고 공제에다가 공제금의 지급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거죠, 지금. 우리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 뭐라고 했느냐. 자, 판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맨 위에 판례. 갑이 공사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밑줄이죠. 중개사무소로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여기서부터 밑줄이에요.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기까지. 비록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제되고 공사 명의로 약성된 주사물 확인 서류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상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밑줄 짝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을이 패소했다는 얘기죠, 지금. 을이 졌어요. 그래서 이자가 이제 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 그러니 공제금 지급 책임이 없다 했어요. 이거. 그러면 이거 왜 그랬을까?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더라. 근데 지금 이거 형식적으로는 A가 중개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은 A의 도장을 누가 찍은 거예요? 갑이 찍었죠? 출근 안 했으니까. 그러므로 실질은 당사자로서 계약을 했다, 이거. 그러므로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직접 당사자로서 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 패소했어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판례죠? 안 가는 판례입니다. 웬만하면 중개로 봤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마도 A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있어요. 책임 못 면합니다.
그러니까 A가 뭔가 좀 있어 보였겠죠? 예, 그래서 이제 패소가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중개와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란 말 나와 있습니다. 보충하기 부분에. 그래서 이제 민법상 위임, 도급, 그 다음에 고용, 현상광고, 대리 이거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중개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이 내용은 7회 때 딱 한 번 출제했어요. 7회 때. 그래서 오래전에 한 번 출제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짚고 갑니다. 위임과 중개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유사하냐? 바로 틀리냐? 바로 이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위임은 민법상 계약 중에 하나죠. 사무처리 계약이 위임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을 맡긴다든가 또는 법무사 사무실 가서 등기를 맡기는 게 위임 계약입니다. 그럼 위임은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고 우리 중개는 개공사에게 토지의 거래를 위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 둘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중개는 부동산 중개는 민법상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 판례입니다.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를 뭐라 해요? 수임인. 수임이라고 맡긴 자를 위임이란다 그랬죠. 그럼 이 수임인의 지위와 이 중개에 있어서 개업공사의 지위가 유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수임인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느냐?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가 발생돼요. 이건 그래서 이제 통상의 주의력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공이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하니까 개공 역시도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죠. 이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임이 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 역시 진다. 이 점이 위임과 중개가 유사한 점이에요. 이 점이. 근데 둘이 차이점은 어디 차 있느냐? 자, 민법상 위임 계약이거든요. 변호사한테 소송 맡깁니다. 변호사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위임 계약은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입니다. 의뢰인은 개공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아요. 다음에 민법상 위임 계약은 무상의 원칙이라고 유상의 원칙이라고요? 무상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게 왜 무상의 원칙이 되는지는 말씀드린 바가 있죠. 지난 수업 때. 그 다음에 중개는 왜 중개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죠. 중개가 왜 유상성을 띈다고요? 개공이 상인이니까. 개업공사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죠. 그러니까 중개는 유상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둘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다음 도급. 이 도급은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하나거든요. 건설공사 맡기는 게 바로 도급계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건설업자에게 일을 완성해 주택을 지어줄 것을 맡깁니다. 그래갖고 일을 완성해서 주잖아요. 주택을 지어서 주잖아요. 그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했어요. 그럼 이게 도급계약이에요. 그래서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주택을 지어달라 하고 건설업자 섭외해서 이제 맡깁니다. 그럼 지어서 주잖아요. 내가 그럼 그 공사비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급계약입니다. 그럼 도급과 중개가 유사한 점은 이 점 아니에요 지금. 일 완성 시에는 보수가 지급된다는 거. 이게 이제 유사한 점인데 차이점은 민법상 도급계약이잖아요. 그럼 이 주택을 지으기로 한 그 건설업자 있죠. 이 주택을 완성해서 줄 의무가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일 완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 완성 의무가 있는데 우리 중개입니다. 중개는 중개 완성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 점의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요 수급인, 건설업자가 이제 수급인인데 수급인이 주택을 지어서 저한테 줬거든요. 설계대로 줬어요. 설계대로 지어서 줬는데 제가 그 주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안 받을래. 할 수 있게 없게요? 없어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급인의 급부를 우리 도급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일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럼 하자 여부에 따라서 보수를 깎아버릴 수 있어요. 보수감액금을 인정했기 때문에 급부 거절권이 없어요.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개입니다. 을한테 갑한테 을을 소개했거든요. 을이 갑이 왔을 때 자기 집안과 철천지 원수지가 아니요. 거래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공의 급부를 중개는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점에 둘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그 종전에 우리 판례는요. 중개가 도급과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현재 판례는 뭐와 유사하다고 해요? 위임과 유사하다는 걸로 입장을 바꿨죠. 에어컨 틀었습니까 지금? 나만 더운 거 아니죠? 이것도 틀죠? 이거 틀면 안 되나요? 이 중차대한 중개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워서 이게 이 집중이 안 되면 안 되죠 이거 지금. 아 선풍기 틀라고요? 이거 안 틀고? 나만 시원하면 됩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이제 바람이 좀 오네.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대리로 넘어갑니다. 대리. 대리는 계약이에요? 제도예요? 제도죠. 대리는 계약이 아닙니다. 통상 대리가 위임과 수반하에 같이 일어나지만 대리는 제도일 뿐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리에서 대리인이 있습니다. 중개에서는 개업공사가 있거든요. 그럼 대리인과 개업공사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둘 다 도와주고 있죠. 대리와 중개가 유사한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이제 유사한 점인데 차이점은 어디 타있느냐? 도와주는 방식이 틀려요. 대리에서 대리인은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타인의 법률행위를 도와주고 있죠. 직접 도장 찍어요. 근데 우리 개공입니다. 우리 개공은 당사자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죠. 제3자로서 도와주는 거죠. 이 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이제 고용으로 내려갑니다. 고용도 민법상 전용계약 중에 하나인데 고용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습니다. 이게 고용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했잖아요. 그럼 이게 고용계약이에요. 그러면 고용계약과 중개가 유사한 점 바로 이 점 아니에요? 노무를 제공하고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다. 이 점이 유사한 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어디에 차 있느냐? 민법상 고용계약이거든요. 회사에 나가셨어요. 한 달 내내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사장님한테 걸려서 잘리지 않는 이상은 때가 되면 보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고용계약은 일 완성과 보수 지급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가 되면 보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개입니다. 중개는 일을 완성해야지만 보수가 나가죠? 이 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상광고예요. 이 현상광고도 민법상 전용계약 중에 하나인데 현상광고는 여러분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신문에 현상수배라고 나오죠. 돈 떼먹고 도망간 아저씨입니다. 찾아주시면 1,000만 원 살해하겠습니다. 이게 현상광고예요. 또 전봇대에서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강아지 찾아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현상광고입니다. 근데 그 강아지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 왜 못 찾아요? 그죠? 예, 음석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안 먹습니다. 네, 그 얘기 했나? 어떤 분이 사무소 오셔가지고 강아지 장례식 치르고 왔다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펑펑 울어대는 통에 아주. 근데 그런가 봐. 반려동물 그때 어떤 저 아는 분도 안락사 시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에서 한 15년 됐죠. 걔가 늙었지. 강아지가 늙었는데 이빨도 다 빠지고 이제 관절염도 오고 막 그랬는데 애가 막 계속 지저대니까 나간 사이에 할머니가 찼나 봐, 발로 애를. 근데 이제 이쪽을 맞아갖고 애가 뭐 턱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을 갔더니 동물병원에서 도저히 회생 불가다, 이거 못 고친다. 너무 늙어갖고 안 된다, 이게 수술이 안 된다. 결국 안락사 시켰지. 지금도 울고 있어요. 한 달 됐는데 지금도 울고 있어. 그래갖고 거기 양지 바른 곳에다가 이제 화장을 안 시키고 그 사무소에서 오신 분은 화장시키고 왔대. 강아지 화장장 따로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따로 있어, 따로 있어. 화장해줘. 다 사람들하고 똑같다니까. 이거 손님도 다 부고장 날려.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거 장례식을 정상적으로 치러준다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거 먹었다 하면은 맞아 죽겠죠, 이거. 그죠?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다 이제 묻어줬는데 그 벌초 하잖아, 벌초. 아니, 벌초가 아니고 풀 깎잖아요, 요즘. 그 양지 바른 이제 묶어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비석을 이렇게 딱 세워놨대. 여기 누구 잠들어 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부분만 딱 빼놓고 그 사람들이 이 풀 깎고 갔더래. 그 부분만. 그러니까 안 세워놨으면 다 밀어버렸겠지, 그냥. 싸. 이게. 뭐라고? 30년 넘길 수 없다고, 강아지도? 지금 그 얘기 했어, 지금? 강아지는 장사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자, 그럼 현상 광고 보겠습니다. 그럼 뭔지 이해되었죠, 이거? 그럼 현상 광고와 중계가 유사한 점은, 현상과 중계가 유사한 점은 강아지 찾아줬어요. 보수가 나가죠? 예, 그래서 완성 시에는 보수가 나가. 이게 중계와 유사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 완성 시에는 보수가 나갑니다. 근데 차이점은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면 현상 광고거든요. 강아지 찾아달라는 거를 청약을 했죠. 청약을 뭘로 했어요, 지금? 광고로 했죠. 그 다음에 승낙도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승낙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법학자들이 다수설이 유일하게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유일한 요물계약이 바로 이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요물계약이란 말 아시죠? 요사스러운 물건이란 뜻 아니죠, 이거? 요물, 행위를 요한다는 뜻이죠, 이거? 이게 그래서 민법상 유일한 요물계약, 전형계약 중에 요물계약은 이거예요. 비전형계약 중에 요물계약이 있다고 하던데, 비전형계약 중에 요물계약, 계약금 계약 들어봤어요? 네. 계약금이 현실적으로 수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물계약, 현상으로 요물계약입니다. 근데 우리 중기계약으로 비교해보죠. 우리 중기계약은 청약을 뭘로 했어요? 청약을, 그죠? 주둥이로. 이것을 민법학자들은 뭐라 부르고 있어요? 의사표시. 맞죠? 의사표시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입니다. 요 점에 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민법상 전형계약들과 비교해 본 건데 7회 때 내가지고 요걸 바가지로 먹지 않았겠어요? 민법에서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이걸 중개법에서 내느냐. 맞죠? 그러니까 쭉 안 내다가 14회 때, 오늘 위임물에 있죠, 이 문제가. 14회 때 위임과 도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문으로 물어봤던 거죠. 그리고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위임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중개의 3요소로 내려갑니다. 중개의 3요소는 가볍게 이해합니다. 이 그림에 있는데 중개의 3요소는 토지라는 중개상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우리 뭐라 불러요? 중개? 의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중개 행위자는 통상 누구다? 개공이다. 근데 이 중개 행위자의 범위에는 무등록업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중개 행위자의 범주에는 무등록업자 포함돼야 안 돼요? 일반인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중개이정에서는 등록 유무를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한 거래 속에도 중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등록업자 포함된다. 이거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무등록업자 포함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십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중개의 성격. 자,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냥 사실행위인지 법률행위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사실행위라고만 기억하면 돼. 의미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안 되면 암기한다. 안 되면 그냥 암기한다. 이거 물론 암기에 가장 취약하지만 우리가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불가하기로 요소하는 그런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사실, 계약서를 쓴다는 사실, 도장을 찍는다는 사실,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나 이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보조행위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행위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는 의뢰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중개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 아니에요. 나아가 수임인, 이자로부터 수임인으로서 이거 중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수임인으로서 행위도 아니다. 그 다음에 심부름권, 이거 사자라고 그러죠.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중개는 대리행위, 사자로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개는 독자적 행위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중개는 사실행위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페이지에 그 관련 판례가 실려 있잖아요. 이 판례 생각보다 잘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물론 해피하지만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밑줄이죠.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밑줄 긋고, 계획공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 거래할선 중개하라는 의사가 갖고 있느냐는 계획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밑줄이죠.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계획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사의 통념상 거래할선 중개를 위한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아사의 통념상 밑줄이죠. 알아보시겠죠? 다음 이제 중개의 종류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요즘 15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데, 중개의 종류에서는 이게 민사중개냐 상사중개냐 우리 하고 넘어왔어요, 이미. 그래서 중개행위의 대상이 상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로 구분하는데, 우리 보통 부동산 중개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정도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사중개, 상사중개로 구분하는데, 일단 상사중개라는 것은 상행위를 소개하면 상사중개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민사중개는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소개했어요. 상행위가 아닌 행위.
이것을 소개하게 되면 이걸 민사중개를 한다. 그러므로 상사중개부터 말씀드리면 동대문 시장에 의류 도매업자가 있고 의류 소매업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의류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는 둘 다 상인이죠. 이들이 의류를 사고 팔아요. 그럼 이 의류를 사고 파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사고 팔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업으로서 이걸 매매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럼 이건 상행위가 분명히 맞잖아요. 맞죠? 이들이 하는 행위는 이런 행위를 소개하면 이게 뭐라고요? 상사중개. 이게 상사중개입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는 말이에요.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서로 사고 파시는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은 이 토지를 영업을 위하여 사고 파는 거 아니죠? 영업으로서, 업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건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매매는. 그러므로 이걸 소개하면 이건 민사중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결론. 부동산 중개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이게 결론인데 민사중개는 우리 부동산 중개 외에도 더 있다고 그랬죠. 갑남과 을녀가 혼인하도록 소개합니다. 혼인 자체는 영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소개하면 이건 민사중개예요. 그러니까 혼인중매, 민사중개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은 영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사람을 구하고 을은 직업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때 직업 소개, 직업을 구하는 것도 영업으로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소개해도 역시 민사중개다. 그래서 직업 소개, 이것도 민사중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중개를 우리 법이 규율하고 있고 혼인중매는 혼인중개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이 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사중개에 해당합니다. 근데 개공은 상인이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개공은 상인이죠. 그러니까 개공은 상인이기 때문에 상사중개다 그러면 안 돼요. 개공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민사중개를 업으로 하는 상인입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예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점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시중개와 참여중개란 말 나와 있죠, 그 밑에. 지시중개, 참여중개. 현재 우리 법이 공인인증사법인데요. 공인인증사법 전에는 법 이름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업법. 그죠? 근데 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는요, 지시중개, 참여중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거 구분이. 왜 그랬냐면, 중개업법 시절에는요, 지시중개의 경우 확인설명사항과 참여중개하는 경우에 확인설명사항이 둘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듣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그 3순환째 돌고 있는데, 세 번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실태와 잘 안 맞는데 지시중개는 뭐냐면 이거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지시하는 선에서 중개를 완성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하는 것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시중개예요. 그러니까 뭐 지시중개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그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말이에요. 금매 32평 사업 이렇게 써 있죠.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게 지시중개 일종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시중개입니다. 근데 이게 선진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중개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이런 데서나 가능한 얘기죠. 우리는 손님한테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 알려줬어요? 그래놓고 돈 달라고 합니까? 우린 그거에 익숙하지 않죠. 우리의 법감정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오프라인에서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우린 익숙치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삭제되고 지금 현재 이게 중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중개 구반. 그러니까 지시중개는 결국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전시하는 선에서 끝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걸 보도중개 또는 전시중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지시중개를 업으로 하면 이걸 부동산 전시업이라고 그래요. 전시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중개는 정보 제공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해주는 중개 있죠. 거래 성립될 때까지 해주는 중개. 이걸 가지고 참여중개를 합니다. 그럼 결론은 보통 부동산 중개는 참여중개겠습니까? 지시중개겠습니까? 참여중개라는 얘기죠, 이게. 근데 우리가 하는 중개는 당연히 지시중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부동산 중개는 참여중개라는 걸 이해만 해 두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이 말이에요.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 사업. 이게 과연 지시중개냐 이 문제예요, 지금. 거래정보 사업 지시중개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예? 거래정보 사업은 지시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통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개공한테. 맞죠?
개공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지중계라는 것은 개공이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하겠어요? 중개 의뢰인에게 제공하겠죠. 그래서 지중계는 거래정보사업은 지중계 아니라는 게 통설입니다. 만약에 거래정보사업을 지중계로 해석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거래정보사업들 전부 다 개설 등록해야 돼. 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지시중개로 업을 하면 부동산 전시업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 전시업은 중개업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데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은 지시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딱 한 번 물어봤거든요. 이해만 해두세요. 그냥 이거.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 중개와 쌍방적 중개가 나오겠죠. 이건 뭐냐면 그겁니다. 의무의 수에 따른 구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의뢰인의 보수지급 의무에 대응하여 개공이 중개 완성의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완성의 의무를. 그러면 보수지급 의무에 대응하여 중개 완성의 의무를 부담하면 이걸 쌍방적 중개라고 그래요. 이거를 쌍방적 중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공한테 중개 완성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중개는 일방적 중개했어요, 쌍방적 중개했어요? 일방적 중개죠. 그러니까 의뢰인만이 보수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 중개입니다. 근데 쌍방적 중개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도 역시 중개 완성의 의무는 없죠. 없는데 적극적인 중개 의무가 있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이런 적극적인 중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쌍방적 중개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럼 결론. 보통 부동산 중개는 일방적 중개다, 쌍방적 중개다? 일방적 중개다. 그럼 나머지 공인중개, 사중개가 나오고 있는데 자격이나 제도에 근거한 중개를 공인중개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일회성 중개를 사중개라고 그러죠. 그럼 보통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겠어요? 사중개겠어요? 공인중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죠 뭐. 그 다음에 단독중개, 공동중개 나오고 있죠. 혼자 중개하면 단독중개, 여럿이 협력 중개하면 공동중개. 맞죠? 국내 부동산 중개하면 국내중개, 외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하면 국제중개. 맞죠? 적극적으로 중개하면 적극중개, 속적 중개하면 속적중개.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소극적 중개는 의뢰인이 찾아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소극적 중개 시대는 갖다 봐야 되죠. 소극적 중개만 하게 되면 몇 달 만에 문 닫아야 된다. 예, 2달 만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화 작업을 해야지. 들어는 받나요? 전화 작업이라고. 어제 뭐 뉴스에 나오던데 토지 좋은 거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TM이라고 그러지. TM. 텔레마케팅. 그래서 이제 그 전화 작업을 우리 중개업소에서 해야 되죠. 손님한테 전화해야 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다 전화해야지. 그게 전화 작업이야. 요걸 바가지로 먹죠, 맨날. 요걸. 그래갖고 이제 초기에 입주단지는 명단이 돌아요. 입주자 명단이 돌아. 사고 팔아. 동별로 한 15만원씩. 사고 팔아. 그래갖고 이제 중개업소가, 옆에 중개업소 친하면, 야, 네가 101동 사. 내가 102동 살 테니까, 그리고 서로 카피하고 바꾸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누구한테 사냐고요?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파냐고요? 정보인데. 그거 팔면 안 되지. 걸리면 큰일 나지. 개인정보보호 위반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 법 지키고 어떻게 돈 벌어? 못 벌지.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입주, 신규 단지 입주할 때는 이제 사전점검을 하잖아요, 먼저. 분양받은 분들이. 사전점검을 하는데, 사전점검 할 때 사전점검 명단이야, 그게. 사전점검 하러 오잖아요. 몇 동 몇 호세요? 그래갖고 이제 휴지락도 주는 거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전화번호 이제 따는 거, 거기서. 그렇게 따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렇게 따가지고 이제 그걸 동별로 쫙 정리해. 모두 그러니까 명단이 다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제일 좋은 건 관리소 명단이에요. 관리소 명단. 근데 관리소 명단은 그거 입수 못 해. 관리소 명단은 그 관리소장님하고 친해야 돼. 그래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그거는 절대 안 되고, 그거는. 뺐다 걸리면 가는 거죠, 그냥.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사전점검 명단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사고 팔아요, 이렇게. 정보를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신규 단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신규 단지는 입주자 명단을 쫙 확보해버리거든, 다. 거의. 그래서 전화 작업해요. 그러면 일제히 전화라고 하면 그 분양받으신 분은 하루에 전화 200통씩 받아, 막. 그렇게 받습니다. 그게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게. 그래갖고 이제, 뭐,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 10통 정도는
아, 그래요. 지금 시세가 얼마나 돼. 이 소유자가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 이게. 그죠? 근데 이제 한 15통부터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짜증부터 나는 거야. 바로 모르는 전화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욕을 바가지로 해야 되지. 이 전화번호 어디서 입수했냐부터 시작해갖고, 신고하겠다는 둥. 그럼 이제 그러니까 한 일주일 뒤쯤에, 사전점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쯤에 전화했다. 그러면 그 중개업소는 욕 바가지로 온 거야. 건자마자 그냥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촉을 또 쫙 날리는 거지. 전촉이라고는 들어봤나요? 아, 문자로 전체 찍어버리는 거 다. 일제히 찍어버리는 거 다. 욕 안 먹으려고. 실무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가 공인중개사가 나오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중개업 정의가 나오죠? 중개업 정의. 자,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야. 여기서 끊으시고, 일정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자, 중개업은 몇 글자예요? 세 글자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라는 거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다. 뭐 쉽게 가네요. 이거는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인데,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냈어요.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OX. 등록 들어갔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정의에서 등록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을 포함 못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이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한다. 다음, 일정 보수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않으면 무료중개행위입니다. 무료중개행위는 이거 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업은 될 수 없다. 근데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우리 법에 적용이 있다 없다? 우리 법에 적용이 있다. 이것을 이번 모의고사에 또 뭐라고 했더라? 뭐? 공인중개사법상 무슨 규제 규정에 위반하여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참 말도 잘 만들어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어쨌든 그래서 무료 중개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업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건 일단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업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영리성 있는 행위하면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가볍게 해두시는데, 문제는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죠. 이게 다음 주에 공부하는 이제 등록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해버리면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때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에 2천이죠. 이게 되고요. 그럼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중개업에 대한 대가, 이것이 뭐예요? 중개보수죠.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그럼 중개업이라면 보수 규정이 적용이 있으니 우리는 보수 규정을 절대 위반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초과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으니까 이거 보수 초과에 걸릴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해서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개업인지 여부를 판단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를 받고 하셨다. 그럼 이꼬르 이게 뭐다? 이게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중개에 해당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고, 중개에 해당이 안 되면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지금 뭘 하겠다고요? 한마디로 중개사물에 대한 알선. 이게 물알선이 중개입니다. 그러므로 권리금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이거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 권리금 거래 소개만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나아가 권리금 거래 소개는 중개가 아니니 중개보수 규정이 없으므로 알아서 받으면 되죠. 보수를. 보수가 할 일도 없고요. 다음에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해줍니다. 이거 소개 아니라고 그랬죠. 중개 아니네요. 그럼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럼 요것만 한다면 역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때는 중개업이 될 수 있죠.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은 될 수 있다. 그 정도 이해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계속 반복성을 떼야 되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 1회 정도 소개했습니다. 1회 정도, 우연한 기회 1회. 이것은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고요. 우연한 기회 1회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보수 꼭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 요구까지만 했네요. 약속 요구 안에는 보수 안 받은 거죠? 그럼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약속 요구 안에까지는 처벌을 못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업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자, 그럼 싹 판례 훑고지랑 합니다. 이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개업 관련 판례들은 그 10페이지에 있는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드렸어요, 이미. 중개행위라는 것은 개공사가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 당사자 의뢰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10페이지에 있는 판례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판례, 위에 거 소개했습니다. 중개사물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거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건 이제 무등록 중개업과 관련이 돼 있죠. 다음 2번 판례.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 제40조 제10으로 예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업무는 밑줄이죠.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하고 밑줄이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후단에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판례를 소개하고 설명을 드리죠. 지금 이 사건이 뭐였냐면요. 그거였죠.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 을의 개업공사는 B였거든요. 둘이 공동 중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지금. 계약서를 쓰는데 갑이 그랬던 거예요. 을이 잔금을 안 치러버리면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큰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잔금을 안 치렀을 때는 니들이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감히 개공한테 말이야. 응? 내 참 뒤러워서 진짜. 그래서 이 AB 개공이 을이 잔금을 지급지 않을 때는 우리가 대신 지급을 하겠다라고 보증각서를 써줬어요. 우리 실제 지급을 안 했거든요. 잔금을. 그러자 이 보증각서를 근거로 갑이 A한테 이제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잔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다고 가정하면 1억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자 이 A가 그랬던 거예요. 야, B도 보증 섰거든? 나는 5천만 원밖에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별의 이익이라는 걸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권 총론을 공부 안 했는데 그 분별의 이익을 주장했다. 그러면 보증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혜만큼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이 있느냐,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분별의 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별의 이익을 주장한 거예요. 참고로 민법상 보증이 있잖아요. 민법상 보증을 섰는데 보증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단독 보증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이 여러 명이면 분할된 수, 그 보증인의 수만큼 분할된 금액만 책임을 져요. 이걸 단독 보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상 보증은 단독 보증이 원칙입니다. 근데 상법상 보증을 섰잖아요. 상법상 보증은 보증이 여러 명이었다. 그럼 연대 보증이 원칙이에요. 상법상 보증은. 그러니까 상사 보증은 연대 보증이 원칙입니다. 이게. 그러면 연대 보증이란 뭔 말인지 아시죠? 보증인들이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이 다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 뭐라고 판단하는 거냐? 중개 업무는 상행이다. 상행이다. 상행이고 나아가 이 상행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증각서를 써줬다. 그러니까 보증각서 써준 행위도 상행이다. 그럼 결국은 이 보증은 민법의 적용이라는 얘기예요? 상법의 적용이라는 얘기예요? 상법 적용이라는 얘기죠. 1억 원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익이 없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A는 1억 원을 지급을 해라. 이렇게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증인들끼리는 구상이 발생하죠. 구상을 할 수 있어요. 보증인들끼리는. 그럼 A는 B한테 구상할 수 있겠죠? 5천 너도 책임져 하고 이제 구상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2번 판례 보시면 그래서 상행에 해당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부동산 중개 업무를 실제로 영위하여 상인인 자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밑줄이에요.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그 보증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이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상행위로 간주된다. 밑줄자.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말은 되게 많은데 보증각서 써주든 어쨌든 우리 중개인은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야. 한 번도 안 물어봤으니까 이해해두세요.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판례 11페이지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1번이 이제 권리금 판례인데 영업용 건물의 영업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여기서 끊어보세요. 끊고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점 등 여기서 끊으시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제한들은 공사법령이 정한 중개상물을 할 수 없으므로 중개상물을 할 수 없으므로 밑줄. 이건 중개대상물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제한도에 권리금을 수사로 중개한 것은 위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 중개사물이 아니므로 중개행위 아니죠 이거. 나아가서 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역시 중개보수 한도 역시 밑줄. 이러한 거래상 중개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밑줄 쫙. 알아보시겠죠?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므로 이거 소개해도 중개가 아니고 이에 대한 보수도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다. 다음 2번 판례.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와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거 해당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당한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다음 3번 판례. 공인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밑줄 긋고 끊으세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여기서 밑줄 긋고 끊고. 이거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아주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공사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가 뭐냐?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예요. 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된다고 그랬죠? 포함되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부수와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 판례 기억나죠?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이건 대출이죠. 대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대출이에요. 대출. 이분이 은행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만 알선했다면 이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아니죠. 금전이 유상물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에 부수하여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대요. 이건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 거죠.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이랬으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서 지금 밑줄 긋고 끊었죠. 지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나왔어요. OX. 진짜 오해요? 담보물권은 질권도 있는데? 담보물권이라 하면 유질저잖아. 유질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죠? 중개대상인 권리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맞았습니다. 원칙이니까. 이거 조심하자고 그랬죠, 우리? 원칙적인 지문에만 항상 맞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질권이 들어가 있어 이거 틀렸다 그러시면 안 돼요. 단 질권 제외예요. 근데 이거를 시험 출제자 낼 때 끝까지 이걸 태클 거는 사람이 있겠죠. 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내버린다고요, 요즘. 문제 자체를 명쾌하게 내버립니다. 애매하게 절대 안 내요. 이거 바로 태클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판례 이렇게 내도 분명히 맞은 거예요. 판례 인용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맞았어요, 당연히.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합니다. 단 질권만 제외해요. 그러니까 요즘 낸다면 이렇게 내겠죠.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질권을 제외하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내버리죠. 아예 토를 못 달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없더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칙 지문 항상 맞았다. 여기에다 대고 항상 반드시 만 언제나가 들어가면 틀렸다 그랬죠? 저당권 등 모든 담보물권을 포함한다. OX, X.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12페이지 판례.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다음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딱 끊어보세요. 이것도 출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거 끊어드리는지 아시죠? 제가 이거 왜 끊으라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민법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판례를 쭉 내면서 지문을 구성할 때 판례를 중간을 툭툭 끊어갖고 내버린 거예요. 지문으로.
무슨 뜻인지 내세요? 그럼 알아봐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판례를 인용했다 하면 이건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끊어들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반복해서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딱 내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맞았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우리가 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성이 있고 영리성도 있고 불특정 다수 상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불특정 다수 빠졌잖아, 지금. 그래도 이거 맞는 거 그냥.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인즉 우인원구의 단 1회, 우인원구의 단 1회 밑줄이죠.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라고 보수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밑줄 그으면 되죠? 이 정도. 나머지 뭐 제가 지난 수련 때는 뭐 이장님 사건,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셋집 알선해주고 뭐 이런 것들, 사무소 열고 한 번 한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런 걸 내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이고, 이제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는 판례로 넘어가야죠. 판례가 많잖아요, 지금. 판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판례가. 그러니까 중개업은 이 판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을 꼭 정리해 주시고.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